그러면 지금부터 학술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이한여 나찬종 학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나찬종입니다. 저는 오늘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 재조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흉산 이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흉산 이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아십니까? 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1921년 당시 홍범도 장군의 실제 사진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조선 말기 의병장이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특히 1920년대 독립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은 1868년 8월 27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표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봉오동 전투 지휘, 청산리 전투 참가가 있습니다. 사망은 1943년 10월 25일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7년 북청과 후치령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벌였고 1910년 만주로 넘어가 독립군을 양성하셨습니다. 1911년 부하 박영신에게 한북 경원 수비대를 습격 지시하셨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400명으로 한 부대를 편성 국내에 잠입해 있는 일본군을 습격하셨습니다. 특히 만포진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700여 명의 독립군을 이끌어 대승을 거두었고 같은 해 10월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청산리 전투에서 제1연대장으로 참가하셨습니다. 1921년 러시아령 흑하 자유시로 이동하여 고려혁명 군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면 봉오동 전투의 배경 및 진행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군 세력이 만주 지역으로 집결하자 조직적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만주 지역으로 추격해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홍범도 태진동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 헌반 국동초소를 격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을 유인해낸 독립군은 일본군 120명을 사살한 뒤 계속 봉오동으로 유인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연합부대 편성 후 봉오동 계곡에 매국해 있던 일본군이 포획망에 들어서자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일본 정규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러면 봉오동 전투의 결과 및 성과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끄는 일본군은 정규군을 대패시킨 전투가 봉오동 전투입니다. 일본군 157명 전사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독립군 장교 1명, 병졸 3명, 몇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봉오동 전투의 승리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의미로는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독립군 사기 고향이 되었습니다. 독립군 사기획획이 높아져 결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군 위력 약화가 되었습니다.
일본군 이세가 꺾이면서 한국 독립운동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 유해 기원입니다. 2021년 8월 15일 장군 서거 78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은 대전 현충원에 봉송돼 이틀간의 국민추모제를 거친 뒤 독립유공자 대산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해 보관 영상을 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님 동산 위에서 내적 수사대열 한국 몰살시켰소. 내적 군대가 막 쓰러진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반대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의 앞장선 장군이고 독립운동을 위해 소련 공산주의에 가입한 것 뿐인데 흉상 이전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범도 장군님과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이해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평민족 학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평민종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 인구 감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와 가장 관계 있는 이미지를 골라서 올려보았습니다. 사진을 마대 주듯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낮은 출산율을 말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그래프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주민등록 인구수 증감을 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2020년 이후부터 쭉 4년 연속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의 인구수는 10년 전인 2014년 인구수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결혼과 출생률 저하도 점차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인구학자는 50년 뒤 2072년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다 끔찍한 것은 50% 이상 65살 노령 인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하철을 탔는데 절반 이상이 노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곧 초노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인구가 19.2%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곧 앞두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이처럼 젊은 경제활동 생산 인구가 은퇴한 노인을 떠받치는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은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감소는 곧 낮은 출산율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출생아 수는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자녀수가 0.84명이 되었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과 정착을 의미합니다. 노령 인구가 많다는 것은 생산 인구의 간파는 감소로 국가 영도과 경제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학령기 인구 감소와 더불어 학교 기관의 폐쇄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 출산율과 인구 증가가 컸던 시기에는 초등학교가 한 학년 60명 이상의 12개 학급을 평균 유지했지만 지금은 지역 학교들이 학령기 인구수 감소로 학교 간 통합하거나 폐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문제는 경제 생산 활동 인구수의 감소로 국가 생산성 둔화와 낮은 경쟁 생산률 그리고 국가 경제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수가 적으니 투자와 생산이 둔화될 것이고 수요와 내수는 약화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학자의 말을 빌리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고 낮은 출산율로 2100년에는 인구가 반토막이 될 것이고 230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0명으로 국가가 소멸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가 땅은 전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 감소의 문제와 이 심각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 해법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상식적인 해법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가장 큰 실마리라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정도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함께 누군가와 살아야 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부양하게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결혼이 좋고 아름답고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사회적, 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인간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중 주거비 부담이 가장 으뜸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같이 삶을 시작하고 거주할 공간이 경제적인 이유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주거비 부담이 아주 크게 증가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상태에서 결혼과 더불어 질 높은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과 인구 감소의 해결이 결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와 분위기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거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에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곧 자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와 교육비 등 부담을 더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구 감소의 시대에 자녀 양육과 교육은 국가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하는 사회가 되니 인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은 살아가기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결혼이 선하고 결혼을 통해 이동 과정에서 자녀를 낳고 우리가 사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결혼과 가정생활이 유지되도록 돕는 사회가 아닐까요?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다움을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는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인구 감소와 직접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혼 기피 현상과 자녀 양육의 부담, 높은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해결이 아니고 단식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좋은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4학년 박용재 학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학년 박용재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유형에 대한 역사적 사례 및 몇 가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역사 속의 세 가지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에서 본 전쟁들의 사례를 통해 전쟁의 유형을 정리해보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자립학부 교수님들께서는 시사상식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를 해봐야 하는데 그 대화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뉴스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전쟁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간들은 왜 전쟁을 할까? 전쟁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막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평화를 싫어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역사적 사례로 볼 때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래서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과 구성원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학술제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최근 뉴스 전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입니다.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 미국과 나토에 의한 러시아의 고립입니다. 여기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동조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국경선을 중심으로 한 불안한 정세 때문입니다. 전개 상황은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은 가히 참혹합니다. 양측 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경제적 손실도 천문학적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 영토 문제, 두 번째로 종교 문제, 세 번째로 민족의 정체성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 단체가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이 방어적 차원에서 가자 지구를 공격함으로써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전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강력한 국방력으로 하마스를 응징했고 가자 지구를 과도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이 아랍계인 관계로 주변 이웃 나라인 레바논과 이란 등으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 팔레스타인들의 삶의 터전인 가자 지구가 완전 파괴되었으며 약 15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의 전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 원인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고 국경 분쟁, 민족주의 운동, 제국주의 야망 등의 분위기가 팽팽했으며 결정적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실행했던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히로히토 등의 인물들의 오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간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참혹할 지경이었습니다. 약 6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독일의 유대인 학살로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약 3년간 있었던 한국전쟁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 연합군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국과 소련의 주도권 분위기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김일성과 북한 정부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이 원인이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의 파죽지세였으나 전열을 가다듬은 남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의 반격으로 결국 현재의 휴전선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남북한 사상자가 600만 명이 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1000만 명이 넘는 이상가족이 발생하는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5년부터 1965년까지 10년간 있었던 베트남 전쟁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적화 통일을 하려는 공산주의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명 통팅만 사건을 계기로 발생합니다.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과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이는 동남아 전 지역으로 파급됩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 10년 동안의 전쟁으로 약 5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한국군도 5,100명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고 부상자도 11,000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전쟁터에 뿌려졌던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앞에서 봤던 제2차 세계대전은 여기서 보시는 전쟁 유형 모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도 비록 핵전쟁은 아니었으나 분명한 원인은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공통점은 거의 동일하게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 경시, 삶의 터전 파괴, 회복 불가능한 자연과 국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소중히 여겨왔던 문화적 손실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할 줄 아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선조들이 겪었던 전쟁의 상처와 아픔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쟁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속성과 본성을 이해하려는 삶의 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이렇게 빌려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참혹감과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학년 김남훈 학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김남훈입니다. 저는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권 침해 사례로 경각심 고취와 장애와 인권 개념을 알아본 후 장애학대 현황보고서 분석을 통한 장애인권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인권침해 요인을 정리하고 각 인권침해 요인별 해결 방법을 제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장애인에게 직업소개를 미끼로 약취, 유괴, 감금과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안타까운 점은 장애인권을 수호해야 할 경찰, 지역주민과 가해자 간 유착관계로 피해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점과 2014년 구출되었던 63명 중 40명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 적응 등의 이유로 다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당시 전남구청도 피해자의 취업활동을 돕는 교육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누나 부부가 지적장애인 동생을 폭행과 감금으로 사망케 한 사건처럼 가정이 돌봄을 책임지는 현실에 가족 간 장애학대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돌봄 편중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화면에서와 같이 일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신체적 학대, 방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장애인도 장애를 숨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장애를 수용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동일한 연령의 시민과 마찬가지로 누려야 할 장애인권 확립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양한 법률과 정책으로 생애 주기와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장애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애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서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권을 살펴보면 장애학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장애인 거주시설 등 57.2%가 피해자의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장애 유형은 타 장애와 비교하여 지적 장애가 67.3%로 압도적인 수치이며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3.9%는 발달 장애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자 유형을 보면 비신고 의무자인 당사자 15%, 비신고 의무자가 50%로 신고 의무자 23%의 2배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등의 사회적 편견은 신안 염전 사건처럼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스스로 인권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대다수 인권 침해 당사자는 내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해 인권 침해와 인권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발생 요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언하겠습니다. 사회적 편견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평가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장애와 지적 능력을 혼동하여 모든 장애인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장애인권 침해를 가중시키고 장애인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과보호하려는 경향은 장애인의 능력 발휘와 자립에 걸림돌이 됩니다. 장애인을 장애로만 평가하지 말고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령기부터 장애 비장애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거부감을 없애고 장애인의 다양성과 능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대중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직장, 학교 등에서 장애인식과 장애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장치의 부족 해결 방안으로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31조에 3년 주기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로는 우리 사회에 장애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21년도 조사에는 제외된 장애 차별과 인권 침해 요소 구제를 위한 사후 관리 감독 영역 조사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장애인 복지법 59조 4에 해당되는 2023년도 장애학대 보고서 신고자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와 가족을 제외하고도 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의 신고가 신고 의무자의 2배 이상이라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신고율을 높여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의 조속한 발견과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59조 11에 의하여 장애인 학대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인구 비례로 최소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현장의 사각지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 장애 인권 감수성 부족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인권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체장애는 노동과 인권, 이동권과 인권 중심으로, 그리고 발달장애는 자기결정권과 인권,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지 및 대응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학대나 인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112 또는 1644-8295 신고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장애인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알 수 있었고 장애인 사각지대가 없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1부 마지막으로 1학년 간신재 학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강신재입니다. 항상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늦고 왜 항상 지각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입니다. 지각의 문제점, 지각하는 사람의 2가지 유형, 지각하는 이유 4가지, 지각하지 않는 방법 4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각의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각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게 됩니다. 자주 지각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각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각으로 친구나 직장 동료가 일을 늦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에게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지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만큼 늦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종잡을 수 없이 지각하는 사람은 매번 늦는데 늦는 시간도 매번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하게 늦는 사람입니다. 지각하는 이유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 이유, 생활적 이유, 교통 문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이 있습니다. 지각하는 심리적 이유로 미래 계획 기억 능력 부족입니다. 미래 계획 기억이란 미래에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미래 계획 기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에게 맡겨진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지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미래 계획 기억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래 계획 기억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이 넘어갈 줄도 모르고 활동을 계속 진행합니다. 매번 늦는 사람들은 내일 마트 가서 장을 봐야지, 내일 친구 만나러 카페 가야지 등의 미래 계획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각하는 심리적 이유로 자기중심적 성향이 있습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약속보다 자기에게 더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지각을 하게 됩니다. 지각하는 심리적 이유로 낙관적 오류가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약속 장소에서 가장 가까우니 시간도 가장 적게 걸릴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각하는 심리적 이유로 시간 추정치 편견이 있습니다. 시간 추정치란 약속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이동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잘못 추정할 경우 지각을 하게 됩니다. 지각하는 심리적 이유로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지각은 무의식적인 피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각을 통해 피하려고 합니다. 지각하는 생활적 이유로 늦게 주침하거나 수면이 부족해서 지각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에 생활하는 것을 즐깁니다. 야식을 통해서 잠을 늦게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나중에 챙기려는 습관도 지각하는 생활적 이유입니다. 지각하는 교통의 이유로 약속 장소까지 가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시간을 잘 모릅니다. 매일 자주 교통수단만 이용하여 대안을 미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통수단이 갑작스럽게 지연될 때 빠른 대처가 부족합니다. 지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중요한 물건을 놓고 왔다거나 약속 장소로 가던 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각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각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나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면 머릿속으로 미리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든다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한 날을 칭찬해 보세요. 지각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 시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시간별로 짜보고 시간을 확인하면서 성공해 보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걸리는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걸리는 시간을 미리 확인했다면 시작 시간보다 10분 더 일찍 시작해 보세요. 지각하지 않는 방법 세 번째, 생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일어난 후 아침에 즐거운 활동을 하면 더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낮 동안 적절한 운동을 하면 밤에 더 깊은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가방이나 옷을 미리 준비한다면 아침에 여유가 생깁니다. 지각하지 않는 방법 네 번째, 교통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 여유있게 출발해 보세요. 자주 타는 버스나 지하철 시간을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 앱을 써서 실시간 정보를 알아보세요. 만약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다른 이동 방법도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각을 줄이고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은 더 멋진 자신을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지각 없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사 나사렛대학교 1학년 배수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각하지 않는 이유와 지각하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술제 1부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여러분은 복도에